돈 벌겠다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나 집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차고 있는 그 어린 딸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인간이고 아버지니까 내가 와서 제대로 또 볼 수 있을까? 부인은 내가 이제 중국에 나가니까 우리 한국도 모르고 택시 타고 이제 그 당시 택시 타고 이제 공항이니까 경티에서 손을 들면서 여보 잘 다녀라 하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죠. 저 여자가 나를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그때 제출했던 각급의 이 사업 계획서는 사업가로 이제 군의 불만을 품고 전역을 해서 사업가 그리고 이제 광고를 찍는 대행사 그렇죠. 대표라고 하는 사업가가 돼서 북측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북측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명소 뭐 금강산이든 명소에서 가서 이제 남북이 합작. 뭐 실제로 이제 그 이효리 씨인가요? 이 가수 이효리 씨랑 이제 북한의 무용수 그 조명혜 씨가 찍은 광고도 있긴 한데 삼성 광고였죠.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박 선생님이 사전에 계획했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까 왜 그 발상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발상전은 청주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전제가 이제 해보니까 한 3년 동안 그 한미 합동 정보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눈치 뭐 감을 잡아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관심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넌 어차피 이제 그쪽에 근무할 거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관심 갖게 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북에 직접 못 가니까 간접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제일동포가 잘 많아요. 제일동포를 자유롭게 북한 들어갈 거니까 제일동포나 그 당시 중국하고는 이게 안 됐으니까 못 가고 아니면은 캐나다 저쪽에 유럽 아니면 미국 동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 정보나 첩보를 수집한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 그렇죠. 고위층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첩보나 정보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국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가 북한에는 그 용어에 없어요. 광고라는 게 왜 안 하니까. 그렇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상업 광고를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 사전에도 이 광고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광고를 만약에 북한에다 한다면은 이게 자본주의 꽃인데 이거를 결정을 쓰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약에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한 사람은 로얄 패밀리 최고위급만 상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첩보가 나온다. 국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첩보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 계획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전혀 뭐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 최고 당시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를 냈으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요. 그 계획이 위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뭐 이렇게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사업 계획에 이제 착수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박 선생님이 그 광고 대행사 대표로 신분을 만들고 그래서 처음 북한에 있는 인사를 접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대표한 것도 아니고 그 광고 여러 가지 샘물 그다음에 뭐 농산물 수입 이런 여러 가지를 막 손을 댔어요. 이렇게. 북한산 농산물 수입 같은 것도 수입업자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을 가지고 해봤었는데 제가 그 여기 강석으로 이제 왜냐하면 해외 출장 자주 다니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올림픽 대로를 뚫고 나가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공항 근처에 사셨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파트를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이 그 롯데 계열 대형 기획사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광고 대행사에 있던 분이었군요. 거기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대북 광고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미쳤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구나. 사업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걸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거기 이제 대표로 하고 나는 이게 전무라는 직책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대표고 전무로 네, 이제 그렇죠. 예. 그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하고 접촉이 돼서 과정이 참 복잡한 일인데 접촉이 돼서 나왔을 때 내가 대한민국 육군 소령 출신한 걸 걔들도 알잖아요, 이제요. 이제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다 놓고 신원 파악을 하겠죠. 이제 그걸 중간에서 중개해 준 사람이 저쪽에 이제 그 일본의 조총련계 그 시바다 아레오시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건데. 북한 사람하고 예. 우리 박 선생님을. 근데 나왔을 때는 내가 소령 출신이니까 걔들의 파트너를 그 중좌. 우리나라는 중령이죠. 현역 중자를 보낸 거예요. 비즈니스 하러 갔는데 광고 대행 비즈니스를 하러 갔는데도 중국에서 그 사람하고 이제 우리 사람 나왔겠죠. 실무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육군 중좌예요. 중령이 나왔는데. 현역 군인이었어 북한도? 북한에 현역 군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그렇게 애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겠죠. 북한의 중령이라고. 무슨 얘기하면 그냥 위대한 술먹하고 뭐 여기 TV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빨거이 나서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북한에서 나온 그 고위진사인데 저 사람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일을 하려면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이거 비즈니스다.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나 일 못한다. 나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지들도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왔던 그 보이부 부부장이 우리나라 먼저 안기부 차장 같은 사람이 그렇죠. 북한은 보이부라 그러니까. 보이부장이 주의를 줘요. 동물하지 마라 말해. 그래도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이렇게 몸했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바꿔 나온 사람이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이참사라는 사람이에요. 걔는 누구죠? 그 영화 배우 이선철. 그러니까 리철 역을 했던 공작에서 했던 사람이 이성민. 예. 이성민 씨 한 사람이 이제 나온 거군요. 나왔는데 그 당시 이성민이랑 나왔다 이렇게 하겠네. 첫 인상이 깔끔해. 스마트하고 아주. 근데 그 리철 이성민 씨가 연기했던 그 리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명은 아니죠. 이철이 본명이에요. 리철이 본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98년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 리철이라고 하는 북한의 근데 카운터파트가 리철이면 우리 박 선생님도 박채서라는 이름으로 리철을 만든 거예요. 둘은 서로 본명으로 만난 거군요. 본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왜 그랬냐면은 대경제위원회 심의처장으로 직책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네,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북한의 관료 중에서 해외모를 가장 현장에서 했던 외화벌이 같은 업무를 거기를 담당했던 그 직원이고 또 한 가지는 김일성대학 경제학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정책을 걔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박사 논문으로. 김일성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북한의 몇 안 되는 엘리트예요. 그 친구를 아마 이제 제대로 판단해서 제 파트너를 이제 붙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동갑이에요. 그러면 더 편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고. 친구가 친했죠. 뭐 이상, 박상 그러고 걔가 이제 일본 쪽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 이상, 뭐 이씨, 박씨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야, 그건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 딸만 둘이고 야, 우리 저 나중에 내 큰아들하고 우리 큰딸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고 뭐 사돈 뭐 한자 우리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친구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오면은 농담 삼아서 사위한테 줄 선물 좀 안 준비했어 그러면 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뭐 사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어학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내가 선물 사주고 친해졌죠. 상당히 친해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고의 유연성이 내가 상대했던 그 북한의 어느 직원들보다도 아주 유연성 있고 합리적이었던. 그러니까 리철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났고 굉장히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지만 우리 방 선생님에게는 리철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름의 임무가 있었잖아요. 사업이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그거는 감추면서도 그건 그거대로 감추면서 그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리철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리철과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2010년도에 저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 저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대반 동작원이 돼야지 내가 그
보안법이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일반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고 박 선생님을 포섭했다. 그렇게 그래서 박 선생님이 간첩이 됐다, 스파이가 됐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것이 그 친구는 이미 그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6살, 20살 되면 그때 이제 그 선발을 해서 키워요. 작전부나 특히 조사부 같은 데 키운다고요. 그러면 김일성 혁명군사학교에 집어넣어서 그 연락용을 킬 것이냐, 그 대남 그 공작원을 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 보통 3, 4년 연락 이런 그 간단한 업무는 3, 4년 정도 걸리고 전문 공작용을 위해서는 보통 어떤 7년, 8년 정도 전문 교육을 시켜서 난파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벌써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게 공교에 나왔고 박사까지 했고. 네, 박사까지 하고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고 그때 이제 그 걔들이 개방을 하면서 그 대외경제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심의처장으로 나와서 그 협력 업무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공작원으로 길러진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하고는 대화 참고했지. 실질적인 공작 논의를 할 때는 걔는 배제했어요. 못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그 보위부의 김 과장이라고 아주 그 북한 보위부 내 아주 베테랑 과장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위에 부부장급들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지. 그것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공작이기 때문에. 그럼 리철은 우리 박 선생님을 포섭하려고 했던 북한의 공작원이 이렇게 보는 건 절대 아니군요. 파트너예요. 연락책이에요. 그냥 연락책. 대화가 되는 연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박 선생님이 추진하는 북한 내의 상업 광고 촬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 정도였다.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였다. 나중에 이제 광고로 시작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가 퍼져나왔었는데 그게 전부가 그 북한 최고위층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나갔어요. 부가적으로 주기적 부탁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철하고 이제 가까워졌고 리철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박 선생님대로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북한에서 광고 촬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광고 사업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사업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부가적으로 많이 이제 부탁을 하죠. 예, 그러면 리철을 통해 가지고 처음 진행한 게 이제 광고 사업. 아니에요. 그 광고 사업 전에 먼저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을 팔아주는 거야?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아주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북한이 워낙 어려울 때니까 외화벌이 골동품 같은 걸 팔아서 경비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일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뭔가 있다. 그건 우리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동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야겠죠. 팔려면은. 예. 인사동에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예. 이제 그 세계에서는 얘기 들어보면은 이 공급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급은 A급만 들어온대요. C급은 맨날 C급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특급은 특급만 갖고 오고. 근데 지금까지 북에서 팔아달라고 온 이 골동품은 특 A급이라는 거야. 특 A급. 북한 내에서 발굴됐어도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너무 그래도 이거를 특 A급이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번 빠꾸 시키래요. 못 판다. 이거 가짜다. 가짜다. 그럼 이제 일부러 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러 이런 걸 나한테 주고 바로 개창피당했단 말이야. 그 한국 시장에 가서 말이야 이런 걸 갖고 왔다고 막 혼났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그러고서 이제 일부러 진짜인데 빠꾸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익숙한데 이 장반같이 생겨 있어요. 예. 두께가 또 높이가 한 4, 5cm 되는 그리고 직경이 한 3cm 이상, 23cm 이상 되는 이런 청자 장반이 나오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큰 게. 근데 색깔이 뭐고 최고급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뭔가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라 무슨 꿍꿍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정확히 맞은 거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골동품을 전부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단순하게 그냥 외화벌이 차원에서 그냥
허접한 물건들 이렇게 팔고서 외화벌이 하는 사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쪽에서 신뢰를 쌓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팔 때 그랬어요. 내가 통상 보면 저거 1억에 팔으면은 한 2, 3천만 원 땡겨먹고 5천만 팔았다고 그렇죠. 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경비가 들어간다. 갖고 오고 이렇게 파는 경비 10%를 띄겠다 했어요. 판매액이 10%를 띄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돌려준다. 근데 그걸 그대로 했어요. 한 번도 없기 없이. 근데 묘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얼마에 팔았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만의 간첩이 있었겠죠. 시험을 한 거예요, 나한테. 시험을 한 거더라고요. 정말 크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다 보고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신뢰할 만하다. 밀 수 있겠구나. 그런 그 계획이 몇 번 있어요. 금강산 그 개발할 때 그 프로젝트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김정희 위원장이 저 정도 남자면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차례도 그 예를 들어서 골동품을 팔면은 약속대로 10%만 띄고 나머지는 다 갖다 줬거든요. 그게 그 아마 김정희 위원장이나 장성택이나 김경희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게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박 선생님은 그 리처를 넘어서서 누구까지 만나봤습니까? 거의 만났죠. 김정일 위원장까지? 우리 뭐 이제 그 오면은 보고가 계속 되니까 여기 내와서 디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에서 이제 판단한다고 계속.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얼굴색도 모르는 사람들이 차단돼 있는 심사 분석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보고서를 읽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건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써요. 하루 종일 그냥 400회, 500회지 막 A4용지다 막 쓸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 내 보고서를 가지고 그 나와 아르면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저 앵커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저 사람 성이 어떻게 있고 저 사람 왜 이런 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요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판단을 내려요. 이거는 이런 누구다 저런 누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대책을 강구해서 이제 임무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판단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단순한 외화벌이가 아니고 뭐가 있겠다.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 온전히 우리 내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작 그 방향이 다시 재수정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세워놓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심사 분석을 다시 계속 해요. 그래서 공작 방향이라든가 보안 체크다 하면서 방향이 계속 수정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지가 떨어지죠.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97년도 선거 여기까지 이제 북한이 믿으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여기서 고척들이 많아서 언론도 하더라도 이 의심이 많잖아요. 나를 이제 믿게 되니까 그 대남 이 선거 전략에 내 동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북한으로서도 그 당시 남쪽의 선거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자기들 대남 정책에 심량인을 미치니까 그 당시 96년 말부터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그 동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나는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무슨 그 신문사에 언론사에 기자 김 기자 같은 이런 사람들 가서 실제 남쪽의 사정을 그대로 애들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전문 그 사주 같은 거라는 자료도 갖다 주고 그래서 남쪽의 실제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계속 주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군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걔들은 어떻게 김정희 위원장이 보고를 잘못받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후보가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영삼이 된다. 이해창이 된다. 이해창이 된다. 판단하고 했는데 애들은 둘 다 싫다 이거죠. 이인재 후보를 애들은 선택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한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내가 젊은 엘리트 그룹 중심으로 해서 김권민이라든가 그 이참사라든가 또 그 강참사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젊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당신들이 오판에 의해서 그 최고 지도자가 잘못 판단했다면 선택을 했다면은 그 결과에다 반드시 책임을 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나 이런 행동은 A와 B가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도 있지만 이럴 경우도 있다. 이거를 계속 보고를 해라. 예. 그래서 그쪽으로는 내가 계속 김대중 후보 된다는 왜 되냐는 얘기를 자료를 계속 밀어준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안병수라든가 그 강덕순 같은 분들은 예. 그 북의 베테랑 대남 거기들 아니에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다 작살났어요. 다 잘못 짚은 거니까. 다 숙청, 걔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 다 숙청당하고 권민, 강참사, 이찬dem들이 다 훈장받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권민은 그 후에 대남 그 남북 관계에서 장관급 회담에 북한 대표 예. 단장으로 항상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 또 스토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화 공작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제 본인 신분을 속이고 사업 계획을 속이고 북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럴 때 소위 말해서 블랙 요원으로서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셨나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내 성향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뭘 하고 싶으면 했어요. 그냥 이해관계 안 따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은 내가 저걸 부탁을 들어주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했어요. 그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아, 이거 좀 내가 해야 될 운명이구나. 나는 이런 제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안기부 내사관들 한 얘기가, 내가 처음에는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어쨌든 간에 내 속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것도 국가의 충성이지만은 박 선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 이익에 부합되게 일하는 것도 충성이다. 박 선생은 여기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충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정말 좌우 가리지 않고 좌우면하지 않고 그냥 일에 빠져서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북풍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북한에 포섭된 남한의 스파이로 또 몰리셔가지고 곤욕을 또 치르셨잖아요. 98년도는 그렇게 안 했고요. 그때는 그냥 있는 대로 빠져서 그냥 괜찮은데 그 몰린 건 2010년도죠. 근데 그때도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왜 저도 인간인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회의감이 들죠. 이거 뭔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국가로부터 억울한 이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그 도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군대를 그냥 불만 있으니까 관주고 나와서 뭔가 돈 벌겠다고 그냥 주철주야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나 집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때 애들이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가 이제 그 7살 차이니까 유치원도 아직 안 다니고 어릴 때예요. 그러면 중국 간 비행기가 꼭 9시 반인가에 대한항공이 있어요. 천진으로 가서 이렇게 북경으로 들어. 북경 노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최소한 내가 7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럼 집에서 5시 정도 나오니까 깜깜한 새벽에 나오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그 어린 딸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도 인간이고 아버지니까 내가 와서 제대로 또 볼 수 있을까? 이번에 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왜? 적진에 가서 내 신분이 탄로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가나 국정원이니까 안기부가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모르자 이렇게 되니까 그게 공정은 숙명이거든요. 이제 부인은 내가 이제 중국에 나가니까 우리 이제 반찬 같은 게 이렇게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 고추장도 볶아주고 김도 싸가지고 주고 그래서 사업하러 가시는 줄 알고. 사업하는 줄 알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 타고 이제 그 당시 택시 타고 이제 공항에 오니까 그럼 뒤에서 손을 들면서 여보 잘 다녀라 하는데 그걸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죠. 저 여자 나를 믿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인간적인 느낌이 들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이 그 비밀 요원들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거기에 감성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감성에 빠지면 못하는 거죠.
2010년도에 내가 북한벌 체포돼가지고 묻더라고요. 그 판사가 재판 중에 당신은 국가에서 배신감을 느끼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고 국가가 날 필요했고 내 능력이 맞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는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대우해준다든가 특별히 보너스를 이런 것도 아니다 말이야. 오로지 국가를 위한다는 신념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책임이지 국가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외 사업을 하는 공작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배신을 당했다, 너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답을 했는데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 자신의 안위를 도외시하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뭐 아시아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그 당시 해외 파트보다 국내 파트가 더 좋았잖아요. 그 안기부에서도. 그럼요. 예.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외 파트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그 공작으로 비밀리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게. 그리고 지금부터 늦고 오히려 차라리 화이트 요원들. 그러다 대사관 이런 그만큼 얼마나 뻥뻥 살았어요. 안기부 다닌다고 뭐 힘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숨어서 어디 근처도 못 가고 혼자 가서 적진에 가서 일해야 되고 꼭 적진에서 꼭 뭐 북한만 갑니까? 이 해외 우리나라 우방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리 우방국에도 그런 행위가 미국에서 발견되면은 체포당하잖아요. 로버트 김 사건이나 이번에 사건 같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이제 블랙 요원들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또 동료들에 비해서 뭐 처우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감수하는 거예요.